자, 지금부터는 국민의힘의 새 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일대 사건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주인공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피로는 좀 푸셨습니까? 그 취임 이후에 강행군이긴 합니다. 예. 그렇죠. 일정이 엄청 빠듯한 것 같던데 건강 예, 예. 관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예. 자, 본인 스스로 진단하는 게 궁금한데 이 예. 당선의 비결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제가 바람을 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바람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많은 문법들이 있었지만 그 문법들이 한 번에 부정당하는 선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나 더 이상 이제 지역구도나 이념구도로 인해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준 전당대회였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문법이 부정당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문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전당대회를 치르면 지역별 순회 경선이나 이런 걸 하면서 예. 저희가 지역의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어 뭐 지어주겠다 뭐 하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주 방식이었는데 이번에 예. 저는 큰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어 가치나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해 주셔가지고 예. 대중 지지율이 올라갔던 걸 제가 느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정치가 이익 투표를 유도하는 것보다는 이제 가치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제 또 바람이 불었다고 또 자평을 하셨는데 예. 국민 사이에서 바람이 분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 예. 득표율을 보면 대표님이 58.8%니까. 예. 근데 당원 득표율을 보면 37.4%에 그쳤거든요. 예. 이 당심에서는 바람이 불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상당한 바람이 불었다 보고요. 예. 제가 당원들을 만나가지고 개별적으로 뭐 식사를 하고 무슨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노력을 제가 이번에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젊은 세대가 가장 어려워하는 조직 선거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제한적 효과밖에 없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언론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후원금이 1억 5천만 원 가까이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예. 제가 단체 문자 메시지 같은 것도 안 보냈어요. 분명히 제가 단체 문자를 안 보내면은 또 그것 때문에 화내시는 분도 있어요. 너는 뭐 예. 당원들에 대한 예의가 없느냐부터 해서 남들 하는 거 왜 안 하냐, 돈도 있다면서 왜 안 하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게 하나의 제가 문화를 바꾸는 것도 선거 결과에서 큰 의미가 있다 봐가지고 네. 제가 끝까지 그 욕먹어가면서 참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당심에서 제가 민심보다는 다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적어도 앞으로 전당대회에 도전할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은 그런 거 없이도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대선 주자 경선이 들어가기 전인 8월까지가 이른바 이준석의 시간일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석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당을 바꾸겠다 한다면 가장 맨 앞순위에 놓는 게 뭘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당이 이제 인재를 영입하고 그리고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로를 활짝 열어젖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저 스스로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유력 정치인이 저를 영입한 케이스지만은 예. 이런 영입 모델을 가지고는 보시면 알겠지만 10년에 한 명 정도 나오기도 힘듭니다. 젊은 사람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만 제가 이제 공약한 대로 자격 시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개 선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새로운 신진 정치인들이 많이 육성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네. 아주 훌륭한 인재풀로 구성할 수 있거든요. 예. 지금 뭐 이제 자격 시험 말씀하셨으니까 뭐 숱한 질문을 받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 각종 인터뷰를 예.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논리력이라든지 독해력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데.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자격 시험보다는 차라리 당 부설 아카데미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양성하는 게 더 현실적인 접근법 아닌가요? 그게 사실상 지금까지 보면 육성주의로 그 문제에 접근한 분들도 있었는데요. 예. 육성주의 한계라는 것은 결국에는 여의도에 올 수 있는 소수 제한된 인원들에게 열린 길이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저 자격시험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너무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 1등부터 5등까지 공천주다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죠. 최소 커트라인을 통과한다 이런 겁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저희가 예를 들어 운전면허 시험을 둘 때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 이 정도 할 수 있어야 된다를 자격시험을 준 게 운전면허 시험인 것이지 예. 면허시험 본 사람 1등부터 5등까지 운전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의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나 아니면 국회에 보면은 기초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알지 못하고 공천받아가지고 당의 힘으로 당선되어가지고 활동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부분이 바로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어떤 회의감을 갖게 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이게 뭐 사람을 쳐내거나 배제하기 위함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예. 본인들이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한 방향으로 이제 프로그램 운영할 거라 가지고요. 예를 들어 그 시험 같은 경우도 여러 번 볼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러면 잠깐만 대표님 여기서 하나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이거를 이제 내년 지방선거 때 처음으로 적용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자 그러면 현직 단체장이 내년에 다시 도전하는 경우에도 이 사람도 시험을 봐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시험을 봐야죠. 그거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시험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한테 적용된다 이렇게 볼 수 될 거고요. 예. 저는 참 그런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현직이 만약에 통과 못한 일을 생각한다면은 그거야말로 이 제도가 필요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그 반발을 해서 나 시험 못 보겠다. 만약에 이래버리면 공천 안 준다. 이거 이제 그대로 가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런 걸 만약 그런 반발을 잠재우지 못할 거면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게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의 당선을 두고 너나 할 것 없이 하는 그 표현이 세대 교체인데요. 네. 근데 이 문제에도 그러니까 그 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은 게 자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간판은 교체가 된 게 맞죠. 예. 하지만 그 이준석 대표 체제가 들어섰다고 바로 주류가 교체되고 체질이 교체된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자 그 이 점에서 세대 교체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예. 세대 교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방식의 교체 그리고 패러다임의 교체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요. 실제로 앞으로 제가 주장했던 것처럼 정당에 있는 사람들도 일반 국민들 못지않게 항상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이런 식으로 인식 전환 같은 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이미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에게는 그런 어떤 노력이라는 거 그리고 노력해도 성취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경쟁이라는 것이 내재화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는 그런 것이 좀 덜합니다. 그게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 갖는 가장 좀 괴리감을 느낀 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서 저희 정치인들도 저희 당에 속된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는 무던히도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좀 정신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 할당제 폐지를 이야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 예. 자 이건 그냥 계속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보시면요. 이번에 저희 전당대회만 본다 하더라도요. 네. 예를 들어 여성들에게 전혀 불리하지 않은 경쟁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성 최고위원이 4분 중에 3분 당선됐습니다. 네. 조직 선거의 그런 개념이 사라졌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변화가 실제로 그 불공정한 운동장을 많이 개선했던 것이거든요. 예. 저는 그런 식의 차별, 그러니까 기회의 차별을 제거하는 것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다만 할당제를 통해 가지고 결과를 보정해 가지고 수치적 평등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완전히 거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한 언론 인터뷰를 갔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공정 어젠다가 그때까지 갈지 확신이 없다. 그러니까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선취했다고는 공정 아젠다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기본적으로 대선 주자라고 하면은 예. 그분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고요. 예. 예를 들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이나 복지 논쟁에 있어서 본인의 아이디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과정 속에서 반부패 영역, 공정의 영역에서 굉장히 그 국민들이 신뢰하는 인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제일 부각됐을 때 그분들의 지지율도 같이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 호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윤석열 총장의 그런 반부패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자체 발광이냐 반사체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이런 모순이 오히려 부각되어야지만 윤석열 총장이 그런 그 빛을 발하신 상황이라는 건데 네. 저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이라는 아젠다를 밀어붙이던 시절에 비해 가지고는 그런 이슈를 좀 적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최근에 이제 약간 덜 주목받는 모습을 보이는 게 그런 것 때문에 보고요. 예. 다만 저도 그래서 속단하지 않는 게 또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일자리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또 부각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예.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가장 각광받는 대선 주자가 조금씩 변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조금만 확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4차 산업혁명이니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결국은 삶의 불안정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차기 대선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하는데 예. 그런 점에서 비춰본다면 반부패라고 하는 것들은 극히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경쟁력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진단이십니까? 그런데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대중행보를 많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그중에 경제, 교육, 안보관에 대해 가지고 잘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총장이 예를 들어 그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고 예를 들어 뭐 그런 메시지가 충분히 국민들에서 공감을 살 수 있는 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총장이 반부패 소위 이제 젊은 사람들 용어로 반부패 원툴이 아니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알고 있네 이러면은 그 영역에서 또 각광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대선 주자쯤 되는 분들이면 각자 많은 준비를 할 것이고 다양한 곳에서 주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속단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대선 주자를 할지라도 지금 영역에서 그대로 본인이 갖고 있는 우위를 예. 다른 영역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요즘 열심히 열공 중이라고 하던데 그걸로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속성과외로 되는 문제인가요, 그게? 뭐 진행자께서도 속단하지 마시죠. 알겠습니다. 당 밖에 있는 그 잠재적 대선 주자를 일부러 먼저 만나지는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하고 연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당선 다음 날 안철수 대표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예. 일단 이전부터 좀 확인할게요. 이 자리에서 합당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합당 이야기는 구체적인 건 없었고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공당의 서로 대표로서 그건 당내 인사들과 상의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지. 예. 저희가 선뜻 저희가 아무리 이제 사적으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거기서 밀당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저는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와의 그 만남을 먼저 추진한 거는 아무래도 대선 주자로서의 안철수 대표보다도 합당 대상으로서의 안철수 대표와의 어떤 그런 관계 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예외적으로 만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대선 주자 특히 당 밖의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선 이슈 말고는 제가 만날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면 바로 대선 이슈로 부각될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제가 피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이제 딱 그 아예 그 이제 질문까지 예상해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 질문을 안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안철수 대표 만난 다음에 합당을 이제 강하게 느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건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그 말씀하신 겁니까? 원래 저희가 주호영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하신 협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저도 주호영 대표께 상당 부분 확인했고 안철수 대표께서 재차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크게 변한 게 없다는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선에서 봤을 때 서로 새로운 요구 사항이 없다 그러면은 뭐 의견 접촉은 상당히 쉽게 이루어질 것 아니냐 이런 정도의 생각이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안 대표께서도 당내 이제 인사들과 상의해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국민의당에 방문하고 이랬을 때 그런 어떤 제안들을 이제 서서히 이제 서로 꺼내놓을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그 경선 과정에서 저희와 인터뷰에서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냐면 국민의당이 조직책을 임명한다면 합당은 물 건너가는 것이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혹시 이 문제도 그 자리에서 전혀 논의가 된 바가 없고요. 그 문제는 전혀 논의한 데가 없고요. 오히려 그 국민의당 쪽에서 저희 전당대회 하기 전에 이미 그 지역 위원장 임명을 보류했거든요. 저는 그 구체적인 소통이 없이도 그것도 근데 저희에 대한 어떤 그 화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왜 질문을 드렸냐면 안철수 대표가 이전에 합당 방식으로 이제 신설합당 방식을 제안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결국 여기서 또 어떤 그 지분 문제 이런 게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절충점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봤던 거거든요. 제가 그 안철수 대표를 그저께 뵀을 때는 그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또 현안으로 떠오른 게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문제인데 한 인터뷰를 봤더니 검찰까지 언급을 하셨던데요. 실제로 검찰까지 갈 생각이 있는 겁니까? 실제로 이제 그 권익위가 조사한 것들에 대해서 조사가 끝난 다음에도 민주당 내에서 왈가왈부가 많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권익위라는 것이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성이 있다든지 내사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곳이냐라는 질문이 있었고 또 그 반발하시는 의원들 탈당을 거부하시는 의원들의 그 세부 상황을 제가 언론으로 접한 것만으로 보자면요. 솔직히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원내지도부에서 말씀하신 거는 최소한 민주당이 받았던 권익위 이상은 받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더 엄격한 기관의 판단을 받는 것에도 우리 당 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나쁘지 않다라는 제 개인 차원에서 얘기한 거고요. 원내지도부 앞으로 이 일은 계속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 조사할 때는 회피 신청을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 조사에 대해서는 회피 신청 안 할 계획이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까? 회피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우리 당이기 때문에 회피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그 제1야당이기 때문에 회피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만약 다르게 적용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좀 국민들이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나서 저는 전현희 위원장님이 잘 판단하시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대표가 되고 나서 첫 공식 일정으로 천안 예. 묘역을 찾는데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당 대표들이 이제 선출되게 되면은 동작동 현충원을 먼저 가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데요. 예. 저는 동작동 현충원과 대전 현충원 사이 어떤 우열이 있는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물론 전직 대통령들께서 묻혀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것에 정치적 의미 부여해가지고 누굴 참배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을 항상 기사를 내고 했지만은 저는 이번에 저희가 방문하는 대전 현충원에 계신 그 천안함 희생 장병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서해교전이나 이런 서해 수호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번에 마리논 헬기에 그 순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국가를 위해서 훌륭한 공헌을 하신 분들이고 또 저와 비슷한 세대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는 이분들의 희생이라는 것이 동작동 현충원에 계신 분들의 희생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대표 임기를 하는 동안에 골고루 제가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바람을 보는 민주당의 심사가 아주 복잡하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예. 이준석 바람의 주인공으로서 민주당한테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가 민주당의 불안한 눈빛이 느껴집니다. 네. 네. 그런데 바라보는 국민들이 네. 결국 기대하는 거는 민주당에서도 전쟁 같은 치열함으로 어떤 이런 새로운 정치에 대한 어떤 본인들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저는 이런 거 갖고 양당이 경쟁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송영길 대표께서 취임하신 다음에 굉장히 전격적이고 전향적인 행보를 통해 가지고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계시다 생각하고요. 예. 저는 앞으로 정치의 새로운 모습을 좀 많이 저희가 같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이준석 신임 대표였습니다.